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이걸 세탁기에 돌리면 어떡해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진짜 짜증나.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꼴이 참 우습기 짝이 없었죠. 양손에는 손가락이 끊어질 듯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굴러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설친 탓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서 이리저리 뻗쳐 있었고 아끼던 개량 한복도 땀에 젖어 눅눅해져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영락없이 고생만 하고 산 촌로로 보였겠지만 제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둥둥 떠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아들 동수놈 얼굴 본 지가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이번에 싸들고 온 음식은 평소에 해다 주던 잡채나 갈비찜 따위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지수 입맛이 워낙 까다롭고 유별나야죠. 그래서 큰맘 먹고 준비한 게 최상급 한우 꼬리뼈였어요. 핏물 빼는 데만 반나절 기름 걷어내며 불 앞에 서서 꼬박 사흘 밤낮을 고아 만든 진국 중의 진국이었죠. 국물이 어찌나 뽀얗고 진한지 식으면 묵처럼 굳어버릴 정도였어요. 거기에다가 통영수역 공판장에서 경매받자마자 직송으로 올린 싱싱한 굴을 듬뿍 넣고 태양초, 고춧가루 팍팍 뿌려 갓 버무린 굴보쌈, 김치까지 챙겼어요. 이거면 아무리 입맛 까다로운 며느리라도 밥 한 그릇은 뚝딱 비울 거라고 확신했죠. 며느리가 처녀적부터 굴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혹시나 그새 비밀번호를 바꿨을까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다행히 삑삑거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건 사람 사는 온기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퀴퀴하고 묵은 냄새였어요. 신발장에는 어지럽게 벗어놓은 구두와 운동화들이 뱀 허물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까지 이어지는 긴 복도에는 택배 박스들이 산성처럼 쌓여 있었죠. 발 디딜 틈도 없어서 까치발을 들고 지나가야 할 판이었어요. 어휴, 이게 다 뭐냐? 사람이 사는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르겠네. 혼잣말을 삼키며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거리며 거실로 들어섰어요. 소파에는 며느리가 늘어진 엿가락처럼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을 텐데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자 그제야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슬쩍 돌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말에 반가움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달갑지 않은 불청객, 아니 빚쟁이라도 들이닥친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며느리 김지수였어요. 입고 있는 실크 잠옷은 목이 늘어나 있었고 머리는 며칠을 안 감았는지 기름이 져서 떡이 되어 있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푸석해 보였고요. 저는 짐을 식탁 위에 쿵 하고 내려놓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요. 그래, 잘 있었니? 동수는 어디 갔니? 주말인데 집에 없니? 방에서 자요. 어제 늦게까지 게임하느라 새벽에 잤거든요. 근데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저희 오늘 아무 스케줄 없이 푹 쉬기로 했는데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날선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연락을 안 하고 온 건 제 불찰이라 쳐도 시어머니가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으면 예의상이라도 일어나서 짐을 받아주는 신용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미는 걸 꾹 눌러 담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왔으니 좋은 얼굴로 가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면서요. 너희 몸보신 좀 시키려고 곰탕 좀 푹 고아왔다. 굴김치도 아주 맛나게 담가졌어. 얼른 나와서 좀 거들어라.
냉장고에 넣어야지. 아, 어머니. 냄새나요. 굴냄새 비린 거 모르세요? 저 요즘 비위 약해서 그런 냄새 딱 질색이라고요. 그냥 거기 두세요. 나중에 제가 알아서 치울게요. 며느리는 코를 틀어막으며 손을 팔이 쫓듯 휘휘 저었어요. 세상에 제가 새벽 찬 바람 맞아가며 시장을 세 군데나 돌며 골라온 그 귀한 자연산 굴을 두고 냄새난다며 타박을 주다니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꾹 참았어요. 내 아들놈 데리고 사는 여자니까 내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혼자서 냉장고 문을 열고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반찬통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말라비틀어진 배달 음식 찌꺼기들이 구석에 처박혀 곰팡이를 피우고 있었죠. 먹다 남은 치킨 무 국물이 흘러서 선반에 눌어붙어 있었고요. 이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귀한 아들이 이런 걸 먹고 사나 싶어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지수야, 냉장고 정리 좀 하고 살지 그러니?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이러다 병나겠다. 아, 진짜. 오시자마자 잔소리 시작이세요? 요즘 누가 촌스럽게 집에서 밥 해먹는다고 그래요? 다 시켜 먹지. 그리고 냉장고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제 살림이에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며느리는 소파에서 엉덩이 한 번 떼지 않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져온 음식들을 겨우겨우 구석에 밀어 넣었어요.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아들 이동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고무장갑 낀 손도 잊고 아들에게 다가갔죠. 동수야, 일어났니? 엄마 왔다. 밥은 먹었니? 아, 엄마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피곤해 죽겠는데. 아들은 눈곱도 떼지 않은 채 하품을 쩍 하더군요. 저를 보는 눈빛이 반가움은커녕 귀찮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철이 없는 아들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왔죠. 제가 이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요. 남편 일찍 보내고 시장 바닥 좌판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손이 갈라지고 터지도록 일해서 남부럽지 않게 키웠어요. 유학까지 보내주고 결혼할 때 서울 한복판 아파트까지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고작 이런 푸대접이라니요. 밥 안 먹었으면 엄마가 곰탕 데워줄까? 뜨끈하게 한 그릇 먹으면 속 풀릴 거다. 됐어. 입맛 없어.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 거야. 나 더 잘 거니까 깨우지 마. 아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에서 물 한 컵만 벌컥벌컥 마시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가슴을 후려치는 것 같았죠. 멍하니 닫힌 방문을 바라보다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집안 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며느리는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고 낄낄거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머리카락 뭉치와 먼지가 굴러다녔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격상 더러운 꼴을 못 보기도 했거니와 아들 집이 돼지우리 같은 꼴을 보니 속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팔을 걷어붙였어요. 청소기라도 돌리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시끄럽다고 난리 칠 게 뻔해 빗자루를 찾아들었죠. 허리를 굽히고 거실 바닥을 쓸고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깨끗해지는 집안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그러다 다용도실 문을 열었는데 정말이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세탁기 앞에는 산더미처럼 빨래가 쌓여 있었거든요. 며칠치가 아니라 몇 주치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젖은 수건이며 속옷이며 겉옷이 뒤죽박죽 섞여서 쉰내를 풍기고 있었죠. 세상에 이러고도 피부병이 안 걸리는 게 용하다.
게을러도 어쩜 이렇게 게으를까. 저는 혀를 차며 빨래를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거실에서 드라마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제가 빨래를 해주는 줄도 모를 거예요. 나중에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게 빨래해서 널어놓으면 며느리도 조금은 고마워하겠지. 적어도 미안해하겠지 싶었죠. 흰 옷은 흰 옷대로, 색깔 있는 옷은 색깔 있는 옷대로 분류했어요. 그러다 바닥 가장 구석진 곳,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는 잿빛 니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걸레인가 싶어 집어들었는데 만져보니 촉감이 아주 보드랍고 얇은 게 질이 좋아 보이더군요. 색깔이 칙칙한 회색이라 때는 안 타겠지만 바닥에 굴러다녀서 그런지 꼬질꼬질해 보였어요. 이건 뭐 색깔이 이리 칙칙해? 곰팡이 핀 거 아니야? 에잉, 찝찝하니까 이것도 싹 빨아버려야겠다. 저는 별 의심 없이 그 니트를 다른 옷들과 함께 세탁기에 집어넣었어요. 때가 쏙 빠지라고 세제도 듬뿍 넣고 향기 좋으라고 섬유유연제까지 넉넉히 부었죠. 세탁기 문을 닫고 표준 세탁 버튼을 눌렀어요. 윙윙거리며 힘차게 돌아가는 물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것 같았죠.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싱크대에 산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으며 생각했죠. 내가 죽으면 이 집안 꼴이 어떻게 될까 하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세탁기가 종료음을 알리며 멈췄어요. 띠리링, 띠리링.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다용도실로 갔어요. 빨래를 꺼내 건조대에 널려고 바구니에 담았죠. 향긋한 라벤더 향기가 다용도실을 가득 채웠어요. 기분 좋게 빨래를 하나씩 꺼내는데 마지막으로 그 잿빛 니트를 꺼내 드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분명히 아까 넣을 때는 성인 여자 품에 넉넉하게 맞을 크기였는데 지금 제 손에 들린 건 유치원생이나 입을 법한 강아지 옷처럼 작아져 있었거든요. 어머 어머,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저는 당황해서 니트를 이리저리 잡아당겨 봤지만 뻣뻣하게 굳어버린 니트는 요지부동이었어요. 펠트천처럼 딱딱해져서 늘어나지도 않았죠. 손바닥만 하게 줄어든 니트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등 뒤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 어머니, 지금 그거 뭐예요? 며느리였어요. 물 마시러 부엌에 왔다가 제 손에 들린 니트를 보더니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더군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니트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악을 썼어요. 진짜 미쳤어. 이거 내 캐시미어 니트란 말이에요. 이거 무조건 드라이클리닝만 해야 하는 건데 이걸 세탁기에 돌리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쿵거리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아니, 지수야. 나는 빨래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길래 너희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바닥에 굴러다니길래 그냥 헌 옷인 줄 알았다. 그게 그렇게 귀한 옷인 줄 몰랐다. 몰랐으면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무식하게 그걸 왜 다 세탁기에 집어넣어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이거 이탈리아에서 직구한 한정판이라고요.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걸레 쪼가리로 만들어 놓으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 짜증나.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안방에서 자던 아들이 눈을 비비며 튀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잠 좀 자자, 제발. 여보, 어머니가 내 옷 다 망쳐놨어. 저거 봐. 내가 제일 아끼는 캐시미어 100% 니트인데 세탁기에 돌려서 다 줄어들었잖아. 어떡해? 나 진짜 속상해서 미치겠어. 며느리는 쪼그라든 니트를 아들 눈앞에 들이대며
울상을 지었어요. 아들은 그 니트를 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저를 쏘아봤어요. 엄마,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해? 지수가 저거 얼마나 아끼는 옷인 줄 알기나 해? 저거 300만 원도 넘는 거야. 300만 원이라는 소리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옷 한 벌에 300만 원이라니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콩나물값 500원 깎으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며느리는 그 돈으로 옷 한 벌을 사입고 있었던 거예요. 제 피 같은 돈이 저렇게 허망하게 쓰이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의 태도였어요. 야, 이동수,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니? 나는 너희 생각해서 냄새나는 빨래 좀 해준 것뿐이다. 그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거냐? 그리고 옷이야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제 말에 며느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다시 사요? 어머니, 이거 지금 돈 있어도 못 구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사주실 건데요? 어머니 돈 많으세요? 맨날 돈 아깝다, 돈 없다 하시면서 이거 변상해 주실 능력은 되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비아냥거림 그 자체였어요. 제 재산이 얼만지 짐작도 못하면서 저런 소리를 짓거리는 게 우스웠지만 지금은 제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이었죠. 너 말이 좀 심하구나.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말버릇 따지기 전에 남의 살림 다 망쳐놓은 거 사과부터 하셔야죠. 아, 진짜 열받아.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정말. 며느리는 니트를 바닥에 패대기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제 팔을 잡았어요.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가. 지수 화나서 더 있으면 싸움만 나니까. 얼른 가라고. 아들은 제 등을 거칠게 떠밀었어요. 저는 버티고 서서 아들을 올려다 봤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동수야, 너 지금 엄마 보고 가라는 거니? 밥 한 끼도 못 얻어먹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가라는 거니? 내 처가 엄마한테 이래도 가만히 있을 거니? 아, 누가 청소해달라고 했어? 누가 빨래해달라고 했냐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왜 일을 벌여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나 피곤하니까 제발 좀 가라고요. 아들은 제 팔을 잡아 끌고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저는 힘없이 끌려갔죠. 아들의 손길이 어찌나 매정한지 뼈가 시리도록 아팠어요. 현관 앞에 다다르자 며느리가 식탁 위에 있던 제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현관문 밖으로 획 하고 던져버리더군요.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며 철퍼덕 소리를 냈어요. 안녕히 가세요. 당분간 오지 마세요. 저 진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싸늘하게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섰어요. 아들은 신발장 구석에 있던 제 신발을 발로 툭 차서 밖으로 내보냈어요. 엄마, 조심히 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러고는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띠리릭 하고 들려왔죠. 저는 맨발로 차가운 복도 바닥에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굳게 닫힌 철문이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죠.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낡은 가방과 삐딱하게 놓인 신발 한 짝을 보니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허허, 내가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구겨 신었어요. 눈앞이 흐려져서 신발도 제대로 신겨지지 않았죠. 300만 원짜리 니트보다 못한 엄마라니.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고작 옷조가리 하나 때문에 늙은 어미를 개처럼 내쫓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저것들이 원하는 게 바로 내가 초라하게 우는 꼴일 테니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거울을 보니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넋이 나간 표정, 땀에 전옷. 영락없는 쫓겨난 노인네였죠.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더 이상 슬픔은 없었죠. 그저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을 뿐이에요. 눈물이 마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파트 현관을 나서니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까 가지고 갔던 꼬리곰탕이며 굴김치며 다 두고 나왔다는 게 생각났지만 다시 들어가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것들은 그저 쓰레기통에 처박히거나 며느리 입으로 들어갈 텐데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시궁창에 버리는 게 나았죠.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어요. 마침 빈 택시가 제 앞에 섰죠.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며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차창 밖으로 아들내외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멀어져 갔어요. 저 높고 번지르르한 40평 아파트. 저거 다 제 돈으로 해준 거였죠. 아들 장가 보낼 때 제 노후 자금 헐고 적금 깨서 해준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내가 사준 그 집에서 내가 쫓겨났네요. 참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액정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죠. 아들놈은 엄마가 잘 갔는지, 어디 다치진 않았는지 걱정도 안 되나 봐요. 하긴 며느리 비위 맞추고 달래느라 정신이 없겠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요. 이동수, 김지수, 너희가 오늘 한 짓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게. 저는 더 이상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는 호구 같은 어머니 김미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나를 위해 살다가 죽겠다는 욕망에 충실한 한 늙은이로 돌아가기로 했죠. 기사님, 죄송한데 차 좀 돌려주세요. 네, 어디로 갈까요? 일단 시내 백화점으로 갑시다. 제일 비싼 명품관 있는 백화점으로요. 기사님이 의아한 듯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300만 원짜리 니트 때문에 쫓겨났으니 저는 그보다 더 비싼 옷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00만 원? 아니, 3천만 원어치를 사입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기 위한 첫걸음 말이에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맑아지고 있었어요. 오늘 흘린 눈물값은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거니까요. 아주 톡톡히 말이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백화점의 거대한 회전문이 저를 압도하듯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전기세 아깝다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그 화려한 조명이 오늘은 왠지 저를 환영하는 불빛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낡은 개량 한복에 운동화 차림으로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니 1층 명품관 특유의 짙은 향수 냄새와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훅 끼쳐왔어요. 주눅이 들 법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허리를 꼿꼿하게 폈어요. 주머니 속에 든 카드가 든든한 무기라도 되는 양 움켜쥐었죠. 매장 직원들이 저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 할머니는 뭐하러 왔나 하는 눈빛이었죠. 예전 같으면 그 시선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300만 원짜리 니트 때문에 날 내쫓았는데 내가 여기서 기죽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마네킹이 입고 있는 코트를 가리키며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아가씨, 저거 한번 입어볼 수 있나? 직원은 잠깐 멈칫하더니 상냥하지만 어딘가 영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손님, 저 상품은 이번 시즌 신상이라 가격대가 좀 있는데요. 500만 원대입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였죠. 제가 돈이 없어 보였나 봐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아들놈 사업한다고 할 때 만들어줬던 그 카드 말고 제 명의로 된 진짜 알짜배기 VIP 카드였죠. 돈 없어서 못 입어볼까봐 그러오.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상관없으니까 사이즈 맞는 걸로 가져와 봐요. 그리고 저기 걸린 원피스랑 구두도 다 가져오고.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아이고, 사모님 몰라 배웠습니다 하면서 굽신거리는 꼴이 참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사람 대접을 달라지게 하는구나 싶었죠. 탈의실 거울 앞에 서서 새 옷을 입은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칠순이 넘은 나이라 여기저기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살도 빠져서 볼품없을 줄 알았는데 비싼 옷을 걸치니 제법 태가 나더다고요.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며느리 눈치나 보는 쭈그려 앉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거 계산해요. 입고 갈 거니까 택 떼고. 아, 그리고 저기 진열된 가방도 하나 줘요. 제일 가볍고 비싼 걸로. 일시불로 긁히는 카드 영수증을 받아드는데 손이 떨리기는커녕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 입에 뭐 하나 더 넣어주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미쳤었지. 이 돈이면 내가 이렇게 호강하며 살 수 있었는데.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 꼭대기층에 있는 식당가로 올라갔어요. 혼자서 밥을 사 먹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항상 집에서 찬밥에 물 말아 먹거나 남은 반찬 처리하기 바빴으니까요. 저는 제일 비싼 일식집에 들어가서 특선 초밥 정식을 시켰어요. 접시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처럼 예쁘게 담겨 나오더군요. 젓가락으로 두툼한 참치 뱃살을 집어 입에 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맛있어서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요. 아들놈은 며느리녀는 맨날 이런 거 먹으러 다녔겠죠? 자기들끼리 맛집 탐방이네 뭐네 하면서 내 카드로 긁어댔을 테니까요. 저는 꾸역꾸역 초밥을 입에 밀어 넣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살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기분이 사뭇 달랐어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텅 빈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집에서 쫓겨날 때 신고 있었던 낡은 운동화를 신발장 구석에 처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수첩을 뒤적거려 번호 하나를 찾았어요. 김 사장 부동산이라고 적힌 번호였죠.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김 여사님, 웬일이십니까? 요즘 통 연락도 없으시고. 김 사장, 잘 지냈소? 다름이 아니라 내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부탁이라니요. 말씀만 하십시오. 뭐 월세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짤짤한 거 말고. 내 명의로 된 상가 건물 있잖아. 그 4층짜리 역세권 건물. 그거 내놓으려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건물을 내놓으신다고요? 아니, 여사님. 그거 지금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왜 파시게요? 월세도 쏠쏠하게 나오잖아요. 급한 돈 필요하신 거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텐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 골치 아프게 관리하는 것도 싫고 그냥 현금으로 싹 바꿔서 쥐고 있고 싶어. 그러니까 김 사장이 알아서 좀 빨리 처리해줘. 금매로 내놔도 상관없으니까. 아이고,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 보네. 알겠습니다. 여사님 물건이야 워낙 위치가 좋아서 내놓자마자 달려들 사람이 줄을 설 겁니다. 근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드님하고 상의는 하신 겁니까? 아들. 그 단어에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어요. 내 재산 내가 파는데 아들 허락을 왜 받아? 그놈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앞으로도 모르게 진행해줘요. 비밀 유지해달라는 소리야. 아, 네네. 알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보군요. 제가 입 단속 철저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조만간 서류 챙겨서 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평생 일궈온 제 분신 같은 건물이었어요. 남편 죽고 나서 그 건물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모진 풍파를 견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판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하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건물 가지고 있어봤자 나중에 아들놈이 자기 거라고 우기기나 할 테고 며느리는 그 건물 믿고 저렇게 기고만장한 거 아니겠어요? 돈줄을 끊어버려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둔 등기 권리증들을 꺼내 보았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지만 저에게는 훈장 같은 것들이었죠. 이것들을 다 현금으로 바꾸면 내 노후는 황제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실버타운? 아니요. 실버타운도 좁아요. 세계 일주를 하든 최고급 호텔에서 살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문득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을 봤어요. 혹시나 하고 봤지만 역시나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어요. 괘씸한 것들. 엄마가 짐 싸들고 나갔는데 밥은 먹었는지 어디 가서 자는지 걱정도 안 되나 봐요. 하긴 제가 쫓겨날 때 그 표정들을 보면 기대하는 게 바보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꽉 차 있던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어요. 아들 오면 주려고 담가뒀던 김치, 며느리 좋아한다고 해서 재워둔 LA 갈비, 손주 생기면 먹이려고 얼려둔 사골 국물까지. 전부 다요. 아깝다 생각 말자. 어차피 똥 될 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터질 듯 꽉 찼어요.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 분리수거함에 툭 던져버렸죠. 빈 냉장고를 보니 제 마음도 텅 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깨끗하게 청소된 기분이었어요. 다시 채우면 되니까요. 이제는 남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오로지 저만을 위한 맛있는 것들로 꽉 채울 생각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부터 해야겠다고요. 뽀글뽀글한 파마머리 말고 사모님들 하는 우아한 드라이 머리로 바꿔야지. 그리고 네일아트라는 것도 한번 받아봐야지. 손톱에 때 낄 틈 없이 일만 했던 내 손에도 예쁜 색칠 한번 해줘야지. 그렇게 상상을 하니 스르르 잠이 오더라고요. 꿈속에서는 제가 화려한 크루즈 선상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 멀리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아주 기분 좋은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몸이 찌뿌둥한 게 아니라 개운했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사온 새 잠옷의 감촉이 보들보들하니 좋아서 더 그랬나 봐요. 느긋하게 일어나 원두커피를 내렸어요. 믹스커피가 아니라 향긋한 원두향이 집안에 퍼지니 진짜 부잣집 사모님이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오후쯤 되었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건너 부동산 쪽 일을 한다는 박서방이었어요. 어머니, 저 민수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그래. 민수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니? 아, 별일은 아니고요. 제가 소문을 좀 들어서요. 어머니 상가 건물 내놓으셨다면서요? 그 알짜배기를요. 소문 한번 참 빠르기도 하죠. 어제 내놨는데 벌써 동네방네 퍼진 모양이었어요. 그래. 뭐 그렇게 됐다. 근데 그건 왜? 아니, 동수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어머니가 증여세 때문에 미리 현금화해서 주시려는 거 아니냐고 막 좋아하던데 혹시 다른데 계약하셨나 해서요. 아직 안 하셨으면 제가 좋은 조건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동수가 알고 있다고요? 그것도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면서요? 제가 증여를 해주려고 건물을 판다고 생각했다니 정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동수가 그러더냐? 내가 돈 주려고 건물 판다고? 네, 어제 친구들 단톡방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드디어 큰 결심하셨다고 이제 강남으로 이사 간다고 쏘겠다고 하던데요. 아, 혹시 제가 실수한 건가요? 민수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는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죠. 아니다. 실수라기보다는 그래, 고맙다. 내가 좀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이놈들이 정말 나를 물로 보는구나. 쫓아낼 땐 언제고 돈 생긴다니까 벌써부터 잔치 분위기라니. 뻔뻔해도 유분수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어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너희가 헛물 켜는 꼴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주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 무렵이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들 이동수와 며느리 김지수가 서 있었죠. 양손에는 커다란 한우 선물 세트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문전박대하던 그 얼굴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효자효부인 척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서 있는 꼴이라니. 문을 열어주지 말까 하다가 연극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누구세요? 일부러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수요. 동수 씨랑 같이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낭낭하게 들려왔어요. 어제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두 사람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가 맛있는 한우 툭불로 사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살치살로만 골라왔다고요. 며느리는 신발도 벗는 둥마는 둥하며 거실로 들어와 식탁 위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어요. 아들 동수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너스레를 떨었죠. 엄마, 어제는 많이 서운했지? 지수가 생리 중이라 예민해서 그랬대. 내가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 엄마가 이해해줘. 알지?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덤덤하게 대꾸하며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눈웃음을 치며 제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그깟 옷이 뭐라고 제가 빨래 다시 해보니까 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호.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오늘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기 구워드릴게요. 화 푸세요, 네. 이 뻔한 연기.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아부가 역겨웠지만 저는 속아주는 척했어요. 그래.
왔다니 밥이나 먹고 가라.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며느리는 쌈을 싸서 제 입에 넣어주질 않나. 아들은 물잔이 비기도 전에 물을 채워주질 않나. 평생 받아보지 못한 극진한 대접을 받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 고기 한 점, 쌈 하나가 다 내 건물 판 돈을 노리고 하는 짓이라는 걸 아니까요. 밥을 다 먹고 과일을 깎아 먹을 때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들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슬그머니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근데 요즘 뭐 별일 없으셔? 안 그래도 박서방한테 들으니까 엄마 건물 내놓으셨다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포크로 사과를 찍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골치 아파서 그냥 정리하려고. 그러자 며느리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요즘 상가 건물 관리하기도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게 낫죠. 근데 어머니,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별로 안 나오는데. 며느리는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며 은근슬쩍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봐둔 아파트가 있거든요. 강남 쪽에 재건축 예정인 단지인데, 거기가 지금 들어가면 나중에 2배는 뛴대요. 어머니 건물 판 돈으로 그거 사서 저희 명의로 해두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나중에 어머니 모시기도 좋고. 어때요? 동수 씨도 그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 엄마. 엄마도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그 집 사면 방도 4개라서 엄마 방 제일 큰 거로 드릴게. 우리 이번 기회에 합치자. 응? 합치자니. 어제는 냄새 난다고 쫓아내더니 돈 생긴다니까 방 내주고 모시겠다고요?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저는 입안에 든 사과를 천천히 씹어 삼키고는 포크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2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죠. 누가 너희 준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며느리의 미소가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고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죠.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건물 팔아서 만든 돈, 내 돈이라고. 내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이야. 근데 그걸 왜 너희 아파트를 사주니? 너희가 나한테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니? 아니, 엄마. 엄마가 그 큰 돈을 다 쓰실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증여해 주시면 세금도 아끼고 좋잖아요. 우리가 엄마 안 모신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당황해서 횡설수설했어요. 모신다? 너희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니? 냄새난다고, 꼴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니? 하루 만에 내 냄새가 향기로 바뀌기라도 했니? 너희는 내 돈이 탐나는 거지.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 안 그러니? 제 직설적인 말에 며느리 얼굴이 벌개졌어요.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저희는 그냥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제 일은 제가 사과드렸잖아요. 사과? 니들이 먹는 한우 몇 점으로 퉁치려고? 꿈 깨라. 이 돈은 10원 한 장 너희한테 안 갈 거다.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실버타운을 가든 세계 여행을 가든 기부를 하든 내 마음이야. 너희 줄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헛물 켜지 마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 먹었으면 가라. 나 피곤하다. 그리고 앞으로 올 때 연락하고 와라.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로 눈치만 봤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겠죠. 항상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다 퍼주는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현관문까지 걸어가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안 가니? 내가 소금이라도 뿌려야 나가겠니? 두 사람은 도망치듯 짐을 챙겨 나갔어요. 쫓겨나는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다급해 보이던지 어제 제가 당했던 꼴과 겹쳐 보이면서도 묘한 쾌감이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하게 들렸죠. 식탁 위에 남겨진 한우 선물 세트를 봤어요. 고기는 죄가 없지. 저는 남은 고기를 냉장고가 아니라 구이판에 올렸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죠. 소주 한 잔을 따라 입에 털어넣고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씹었어요. 맛있네. 아주 맛있어. 자식들이 주고 간 상처는 쓰라렸지만 고기 맛은 좋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리를 쭉 뻗고 잤어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내가 쓴다. 그 다짐 하나로 마음이 단단해지는 밤이었죠.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들이 느낄 좌절감은 이제 겨우 맛보기에 불과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몸이 찌뿌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개운했어요. 어제 놈들이 두고 간 고기를 먹고 기운을 차려서인지 아니면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한다는 설렘 때문인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죠. 저는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았거든요. 샤워를 하고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에는 잘 찍지 않던 분도 바르고 립스틱도 짙게 발랐어요. 그리고 어제 백화점에서 사온 제일 비싼 옷을 꺼내 입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며느리 눈치나 보는 주눅든 노인네가 아니었어요. 수십억 자산가 김미자 그 자체였죠. 은행에 가서 놈들의 돈줄을 끊으려면 그에 걸맞은 행색을 갖춰야 무시를 안 당할 테니까요. 자, 가볼까? 저는 명품 가방을 챙겨 들고 당당하게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주거래 은행 본점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아들놈이랑 며느리가 카드가 안 긁혀서 당황할 꼴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거든요.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번호표도 뽑지 않고 바로 VIP 라운지로 직행했어요. 은행 VIP 룸의 푹신한 가죽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으니 창밖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군요. 예전에는 은행에 오면 번호표 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는 그 시간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저 공과금 며칠 늦어서 연체료 물까봐 전전긍긍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지점장이 직접 타온 향긋한 헤이즐넛 커피를 마시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니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지점장 양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앞에 섰어요. 사모님, 정말 이 카드들 전부 정지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아드님 거랑 며느님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인데 한도도 꽤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갑자기 막으시면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점장은 어떻게든 말려보려는 눈치였어요. 하긴 그 카드들로 매달 긁어대는 금액이 어마어마했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우수 고객을 놓치기 싫었겠죠.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긁어대는 명품 가방값이며 아들놈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니는 비용이 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지점장을 빤히 쳐다봤어요. 불편하라고 정지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라고 쥐어준 게 아니었는데 그것들이 그걸 권리인 줄 알더라고요. 싹 다 잘라버려요.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단돈 10원도 결제 안 되게 막아줘요. 그리고 매달 25일에 아들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던 생활비 300만 원. 그것도 오늘부로 해지해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뜻이 정그러시다면야. 지점장이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들렸어요.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하더군요. 안 봐도 뻔했죠. 아들 아니면 며느리일 테니까요. 아마 지금쯤 어디선가 카드를 긁으려다가 승인 거절 메시지를 받고 펄쩍 뛰고 있겠죠. 저는 휴대폰 화면에 뜬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어요. 전화 안 받으십니까? 받아서 뭐해요? 징징거리는 소리나 해댈 텐데. 아, 그리고 지점장 양반. 내가 이번에 건물 판 돈 있잖아요. 그 현금 당분간 내 입출금 통장에 묶어두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보안 카드랑 비밀번호 싹 다 바꿔줘요. 혹시라도 내 아들이 와서 내 흉내 내거나 대리인이라고 서류 들이밀어도 절대 해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요. 본인 확인 없이는 절대 불가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며느리 김지수였어요. 친구인 듯한 여자랑 같이 화장품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머, 지수야. 이거 이번 신상 에센스래. 너 이거 쓴다고 했지? 2개 살까? 그래, 사자. 어차피 어머니 카드로 긁으면 돼.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건 터치 안 하시거든. 며느리는 거만하게 웃으며 제 명의의 블랙카드를 점원에게 내밀었어요. 점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죠. 그리고 잠시 후 점원의 표정이 난처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저 손님, 이 카드 도난 분실 신고가 되어 있다고 뜨는데요.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 네, 그럴 리가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도가 초과될 리가 없는데? 며느리는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지더니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그것도 제 명의의 가족 카드였죠. 이걸로 해보세요. 손님, 이것도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혹시 본인 카드는 없으신가요? 점원의 말에 며느리 친구가 옆에서 눈치를 보며 속닥거렸어요. 야, 김지수. 너 시어머니랑 뭔 일 있어? 카드 막히신 거 아니야? 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마 전산 오류일 거야. 아, 쪽팔려 진짜. 며느리는 허둥지둥 화장품을 도로 내려놓고 매장을 빠져나왔어요. 친구를 버려두고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제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가볍게 무시하고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꼴 좋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죠. 저 아이는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걸어다니는 지갑으로만 생각했구나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복잡하고 긴 번호로요. 그리고 경비실에 인터폰을 해서 신신당부했죠. 우리 며느리나 아들이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요. 저녁이 되자 예상대로 현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왜 전화도 안 받고 카드는 왜 다 막아놨어? 나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개망신 당한 거 알아? 아들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섞여 들려왔죠. 어머니, 저 지수예요.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생활비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당장 다음 주에 관리비 내야 하는데 어떡하라고요? 문 좀 열어보세요. 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르며 그 소음을 감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 목소리만 들려도 버선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어줬을 텐데 지금은 그 소리가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 속 악당들의 발악처럼 들리더군요.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이나 계속되더니 결국 경비 아저씨가 올라와서 제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입주민들 신고 들어왔어요. 돌아가세요. 아니, 우리 엄마 집이라니까요. 내가 아들인데 왜 못 들어가? 사모님이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결국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어요. 고요해진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걸로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돈줄만 끊는다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더 확실한 충격 요법이 필요했죠. 다음 날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유언장 공증과 기부 약정서를 작성했죠. 제 전 재산의 80%를 지역 대학과 보육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 소문을 동네 부동산 김 사장에게 흘렸어요. 김 사장, 내 이번에 정리한 건물 돈 있잖아. 그거 좋은 일에 좀 쓰려고 해. 자식놈 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 대학에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했어. 네, 정말이십니까? 아이고,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드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거야. 내 돈인데. 소문 좀 많이 내줘.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김 사장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니 아마 하루도 안 돼서 동네방네 소문이 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은 당연히 아들 부부 귀에도 들어갈 테고요. 돈줄이 끊긴 것도 모자라 유산 상속까지 날아가게 생겼으니 아마 눈이 뒤집히겠죠. 그날 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전화는 다 차단했더니 다른 사람 폰으로 보냈더라고요. 엄마 미쳤어?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제발 정신 좀 차려. 문자 내용을 보며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굶어 죽기는커녕 사지 멀쩡한데 나가서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너가 굶어 죽을지 아니면 정신을 차릴지 한번 두고 보자는 심정이었죠. 이제 겨우 시작이었어요. 그들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돈 앞에서 얼마나 더 추악해질 수 있는지 구경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의 발악은 상상을 초월했죠. 집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쇼를 하질 않나,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제가 노망이 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리질 않나.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차갑게 식어갔죠. 그러던 중 며느리 김지수에게 진짜 위기가 닥쳤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시장통 건어물 가게 박씨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죠. 형님, 그 소식 들었어? 형님네 사돈댁 말이야. 지수 친정 아버지 사업 쫄딱 망했다던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양반 건설 하청받아서 잘 나간다고 떵떵거렸잖아. 아이고 말도 마.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원청 업체 부도 나는 바람에 연쇄 부도 맞았대. 지금 빚쟁이들이 집까지 쳐들어가고 난리도 아니라나 봐. 지수 그 세댁도 빚 보증 잘못 썼다가 같이 엮였다는 소문도 있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우나 고우나 내 며느리 친정일이니까요. 하지만 곧 냉정을 찾았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궁지에 몰리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테니까요. 특히 제 아들 이동수의 본성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차단된 목록에 빨간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었죠. 저는 차단을 풀지 않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친정은 망했고 시어머니 돈줄은 끊겼고 믿을 건 남편뿐일 텐데 과연 제 아들이 며느리를 도와줄까요? 며칠 뒤 저는 외출했다가 우연히, 아니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통유리로 된 창가 자리라 밖이 잘 보였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죠. 며느리가 향한 곳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이었어요. 그곳에는 아들 이동수가 자신의 고급 승용차 옆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는 게 보였어요. 거리가 멀어서 소리는 안 들렸지만 며느리의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울며불며 애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며느리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팔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러고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차 문을 잡고 늘어졌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쌩하니 차를 몰고 나가버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며느리를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같은 여자로서 저건 좀 너무하다 싶었죠. 그날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며느리가 비를 쫄딱 맞은 생쥐꼴로 서 있더군요. 평소에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제발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 열림 버튼을 눌렀어요. 며느리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아까 주차장에서 본 장면이 마음에 걸려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도끼나 욕심이 아니라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고 현관에 멍하니 서 있는 꼴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들어와서 씻어라. 바닥 더러워진다. 제 무뚝뚝한 말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시끄럽다. 울 거면 씻고 나서 울어. 수건 줄 테니까. 며느리는 욕실로 들어가 한참 동안 물소리만 내더니 제가 내어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타서 식탁에 놓아주니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덜덜 떨더군요. 무슨 일이니? 친정 부도 났다는 소리는 들었다. 네, 아빠가 빚더미에 앉으셨어요. 당장 급한 불만 끄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3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수 씨한테 부탁했는데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동수 그놈이 돈 없다고 하더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 사람 저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우연히 봤어요. 차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서 통장을 봤는데 잔고가 5억이 넘게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전에 주신 돈이랑 생활비 아껴서 모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 저한테 한 푼도 못 준대요. 자기 돈이라고 너희 집 망한 거랑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아들놈이 그 정도로 매정한 놈인 줄은 알았지만 5억이나 챙겨놓고 아내의 친정이 망해가는 걸 보고만 있었다니. 제 자식이지만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래서 쫓겨난 거냐? 네, 친정집은 이미 압류 들어와서 갈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가려니 동수 씨가 비밀번호를 바꿨더라고요. 저보고 짐 싸서 나가래요. 빚쟁이들 찾아오면 귀찮다고 이혼하자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어요.
300만 원짜리 니트 때문에 시어머니를 쫓아냈던 여자가 이제는 돈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꼴이 된 거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말을 뱉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지수야, 너 내 돈 보고 여기 온 거니? 내가 돈 줄까봐? 제 직설적인 질문에 며느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물론 돈 생각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은 돈보다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요. 제가 그 사람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도 다 그 사람이 시켜서 한 것도 많은데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너무 용서가 안 돼요. 동수가 시켜서 한 거라고? 네, 어머니가 며느리 길을 살려줘야 한다고 처음에 기선 제압 안 하면 평생 시집살이 한다고 어머니 오시면 함부로 대하라고 부추긴 건 동수 씨였어요. 저는 멍청하게 그 말만 믿고 기가 막혔어요. 아들놈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니. 며느리도 밉지만 아들놈은 더 악질이었던 거예요. 저는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어요. 이런 천하의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어머니, 저 진짜 이대로는 못 물러나요.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제 인생 망친 데가 치르게 하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이요. 며느리는 식탁 아래로 내려와 제 무릎을 잡고 빌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제 바지를 적셨죠. 저는 며느리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이는 더 이상 철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적을 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너 나랑 거래 하나 하자. 내 돈 너한테 그냥은 안 준다. 하지만 내가 내 말대로 잘 따라오면 내 친정 빚내가 해결해 주마. 그리고 이동수 그놈 알거지로 만들어서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주마. 할 수 있겠니? 며느리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도끼가 서린 눈빛으로 변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아니, 하게 해주세요. 그 인간 파멸하는 꼴,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어요. 좋아. 그럼 일단 밥부터 먹어라. 밥심이 있어야 싸움도 하는 거다.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상을 차려줬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밥 한 공기를 싹 비웠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판이 뒤집혔다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싸움이 아니라 두 여자가 합심해서 못난 남자를 응징하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동수, 너는 이제 끝났다. 너가 제일 무시했던 두 여자가 손을 잡았으니까.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어요. 저는 안방에서 밤새 잠을 설쳤죠. 아들놈의 배신감이 뼈에 사무쳤거든요. 5억이라니. 그 돈이면 며느리 친정 급한 불은 끄고도 남았을 텐데 자기 마누라가 중내 사내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나를 그렇게 구박하도록 뒤에서 사주했다니.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니 며느리가 벌써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있더군요. 걸레질하는 솜씨가 영 어설펐지만 예전처럼 뺀질거리지는 않았어요. 저를 보더니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아침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계란국과 김치볶음이 차려져 있었어요. 솜씨는 없었지만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죠.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동수 씨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있단 말이냐? 여자라기보다는 어떤 남자랑 계속 붙어 다녀요. 최 실장이라고 부르던데 투자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동수 씨가 그 사람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해요. 그 5억도 그 사람한테 투자한다고 모아둔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 실장님. 우리 엄마 건물 판 돈, 그거 확실히 땡겨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엄마가 기부한다고 난리쳐서 미치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사장님. 제가 다 설계해 놨습니다. 일단 어머니 치매 진단서부터 끊으세요. 요즘 병원 원장들하고 커넥션 있어서 돈 좀 쓰면 가짜 진단서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치매로 몰아서 성년후견인 지정받으면 어머니 재산관리권 다 이사장님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부 약정서, 치매 환자가 쓴 거라 무효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와, 역시 최 실장님, 천재십니다. 그럼 제가 일단 엄마 좀 구슬려서 병원 한번 모시고 갈게요. 건강검진 받는 척하고.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숟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치매,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재산을 가로채? 이건 폐륜을 넘어서 범죄였어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나를 산송장 취급하려고 작당을 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죠. 이거 언제 녹음한 거니? 그저께요. 동수 씨 잘 때 몰래 폰 보다가 자동 녹음된 거 옮겨놨어요. 어머니, 저 사람 사기꾼 같아요. 동수 씨 지금 저 최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완전히 홀려 있어요. 그래, 잘했다. 아주 큰 건을 잡았구나.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저 악당들에게 당하는 거니까요. 아들은 이미 자식이 아니라 내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였어요. 그렇다면 사냥꾼이 되어주는 수밖에요. 지수야, 너 오늘부터 내 첩자가 되어라. 네, 첩자요? 그래. 동수한테 연락해서 싹싹 빌어. 잘못했다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려. 그리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 들어가서 저 최 실장이라는 놈이랑 동수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하나하나 다 보고해. 특히 그놈들이 꾸미는 설계가 뭔지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와라. 며느리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저도 그 인간한테 당한 거 갚아줘야 하니까요. 근데 동수 씨가 저를 다시 받아줄까요? 받아주게 만들어야지. 너한테 비상금 있다고 해라. 친정 아버지가 꼽을 쳐둔 돈이 좀 있는데 그걸로 빚 갚고 남는 거 투자하고 싶다고 해. 그럼 동수 그 돈 귀신이 덥석 물 거다. 최 실장이라는 놈한테 투자금 더 가져온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걸. 역시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가 숨겨둔 비자금 2억이 있는데 이거 당신한테 맡길게라고 하자마자 아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여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장 들어와. 내가 당신 내쫓은 거 진심 아니었던 거 알지?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빨리 와, 보고 싶어.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구역질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며느리는 짐을 챙겨 다시 아들 집으로 들어갔어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이었겠지만 등 뒤에 제가 있다는 걸 믿고 용기를 냈죠. 그날부터 며느리의 첩보 활동이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서재를 뒤지고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며
정보를 모아 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어요. 최 실장이라는 놈은 단순한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적인 작전 세력이자 사기 전과가 있는 놈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놈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금을 모은 뒤 고의로 부도를 내고 돈을 들고 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타깃이 바로 제 건물 판 돈이었고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 내가 그동안 너무 불효했지? 죄송해요. 맛있는 밥 사드릴 테니까 내일 시간 좀 비워두세요. 그리고 엄마 요즘 건망증 심하다고 했잖아. 내가 아는 용한 병원 예약해뒀으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자. 걱정돼서 그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건강검진을 핑계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수작이었어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 연기를 했죠. 그래, 안 그래도 요즘 깜빡깜빡한다. 우리 아들이 웬일로 효자 노릇을 하네. 알았다.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저는 싸늘하게 웃고 있었죠. 내일 병원에 가서 쇼를 한번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거사 치른다. 너는 최 실장 그놈 사무실 위치랑 비밀번호 알아내라. 내가 경찰 대동하고 들이닥칠 테니까. 답장은 바로 왔어요. 네,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동수 씨 지금 최 실장 만나러 나갔어요. 두 사람 내일 어머니 재산 포기 각서랑 위임장 가짜로 만들어서 도장 찍게 할 생각이래요. 좋아. 아주 완벽해. 판은 짜였고 이제 배우들이 연기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밤이 깊었지만 정신은 맑았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진짜 인감도장을 꺼내 만지작거렸어요. 이 도장 하나에 내 인생이 담겨 있고 저들의 욕망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 도장은 결코 저들의 뜻대로 찍히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들의 인생의 파멸이라는 도장을 찍게 될 테니까요. 내일 모든 것이 끝장날 겁니다. 아들놈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게 보였지만 제 옆 운전대를 잡고 있는 아들의 표정은 그보다 더 밝아 보이더군요. 엄마가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인데 걱정은커녕 로또 당첨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걸 참느라 애쓰는 게 백미러로 다 보였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짝짝이 양말을 신고 나왔어요. 왼쪽은 빨간 등산 양말, 오른쪽은 하얀 덧신을 신었죠. 그리고 립스틱도 입술 라인보다 훨씬 밖으로 삐져나가게 발랐고요. 엄마, 오늘 날씨 참 좋죠? 병원 갔다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엄마 좋아하시는 냉면 어때요? 아들이 상냥한 척 물어왔어요.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딴소리를 했죠. 냉면? 아범아, 장독대에 된장 퍼놨냐? 오늘 비 온다는데 장독 뚜껑 닫아야지. 제 뜬금없는 소리에 아들이 흠칫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저 동수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장독대 타령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잖아요. 장독대가 어디 있어요? 어머, 우리 아범이 언제 죽었다고 그래. 이 썩을 놈이 입만 열면 부정타게.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아들의 등짝을 찰싹 때렸어요. 아들은 아픈 척 엄살을 부리면서도 눈빛은 반짝거렸어요. 진짜 노망이 났구나 하고 확신하는 눈치였죠. 병원에 도착하니 예약해둔 신경과 진료실 앞에는 이미 대기 환자들이 꽤 있었어요. 아들은 간호사에게 가서 뭔가를 속닥거리더니 저를 데리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희끗한 머리에 인상 좋은 중년 남자였는데 아들과 눈빛을 교환하는 꼴이 영 수상쩍었죠.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이 무슨 계절이죠? 의사가 볼펜을 딱딱거리며 물었어요. 저는 눈을 껌뻑거리며 의사의 넥타이만 쳐다봤어요. 넥타이가 참 곱네. 우리 아범도 저런 색깔 좋아했는데. 어머니, 의사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셔야죠. 지금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아들이 옆에서 채근했어요. 저는 아들을 빤히 쳐다보다가 해벌쭉 웃었죠. 누구세요? 우리 아범 친구인가? 아들은 입을 틀어막으며 탄식하는 척 연기를 했어요. 아, 선생님 보시다시피 상태가 이렇습니다. 어제는 제 이름도 기억 못하시고 냉장고에 신발을 넣어두시질 않나 정말 걱정돼서 미치겠습니다. 증상이 꽤 심각해 보이시네요.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증상입니다.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소견서 써드리는 건 어렵지 않겠어요. 보호자분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휘갈겼으며 아들에게 윙크를 살짝 보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책상 아래로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죠. 검사를 받는 내내 저는 바보 연기를 계속했어요. MRI 기계에 들어가서도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고 체열할 때는 간호사 팔을 깨물려는 신용도 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병원을 나서는데 아들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최 실장님. 네, 끝났어요. 의사가 아주 확실하대요. 진단서 바로 나올 겁니다. 네네, 이제 다 된 거죠. 엄마 상태 보니까 오늘 내일이에요. 아예 정신을 놨다니까요. 저는 못 들은 척 차 뒷좌석에 앉아 창문에 입김을 불며 낙서를 했어요.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죠. 그래, 마음껏 즐겨라.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보자.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 지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어머님 오셨어요? 검사는 잘 받으셨어요? 댁은 누구쇼? 제가 며느리도 못 알아보는 척하자 아들이 신발을 벗으며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지수야, 엄마 진짜 심각해. 나도 못 알아보고 너도 못 알아봐. 아까는 의사 보고 아빠 친구냐고 그러더라니까. 와, 진짜 치매가 무섭긴 무섭네. 어머, 정말요? 세상에 어떡해요. 그럼 이제 어머니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신 없으신데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바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성년후견인 신청하려고. 그 전에 일단 어머니 인감이랑 중요 서류부터 우리가 챙겨놔야 해. 혹시라도 엄마가 정신 나간 김에 엉뚱한데 기부라도 해버리면 큰일이잖아. 아들은 거실을 서성거리며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귀에 대고 전화 받는 신용을 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짜장면 집이죠? 여기 짜장면 2그릇만 갖다 줘요. 우리 아범이 배고프대. 아이고, 엄마. 그거 리모컨이에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들은 짜증을 내면서도 제 행동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아들 옆구리를 찌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 정신 팔려 있을 때 금고 확인해봐. 내가 아까 청소하다가 봤는데 어머니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금고 열쇠 숨겨두는 거 봤어. 진짜? 어디 있는데? 저기 자개장 맨 아래 서랍 안쪽에 쌈지 지갑 있잖아. 거기에 열쇠 들어있더라. 그리고 금고는 화장대 뒤편 벽에 숨겨져 있어. 며느리의 정보는 정확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알려주라고 시킨 거였지만요. 아들은 눈이 뒤집혀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며느리에게 윙크를 딱 해줬죠. 며느리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안방에서 신봤다 하는 환호성은 아니지만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찾았다. 찾았어. 와, 대박이다 진짜. 아들이 안방에서 뛰쳐나왔어요. 품에는 붉은색 인주가 묻은 인감도장과 누런 서류 봉투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죠. 지수야, 이거 봐. 엄마 인감도장이랑 땅 문서, 건물 매각 대금 입금된 통장까지 다 있어. 이거면 끝난 거야. 이제 최 실장님 만나서 명예 이전만 하면 이 돈 다 우리 거야. 정말? 우와, 당신 능력 좋다. 근데 여보, 그거 진짜 맞아? 확인해 봤어? 며느리가 일부러 의심스러운 척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엄마 도장 모양을 모르냐? 초등학교 때부터 봐오던 건데. 그리고 이 땅 문서 봐봐. 등기필증 스티커까지 딱 붙어 있잖아. 확실해. 아들은 서류를 넘겨보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 서류들 제가 어젯밤에 문방구에서 산 종이에다가 인터넷 보고 대충 비슷하게 만든 가짜였어요. 인감도장도 시장 도장 파는 집에서 5,000원 주고 새로 판 막도장이었고요. 하지만 이미 눈앞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아들 눈에는 그게 진품 명품으로 보였겠죠. 욕심이 눈을 가리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한다더니 딱 그 짝이었어요. 어머니, 저 배고파요. 밥 줘요. 제가 칭얼거리자 아들은 서류를 급하게 가방에 챙겨 넣으며 말했어요. 엄마, 배고파? 지수야, 엄마 밥 좀 차려드려. 나는 지금 급하게 나갈 때가 있어서 최 실장님이랑 약속 잡아야 하거든. 여보, 밥은 먹고 가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 들고 가는데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나도 불안해서 그래. 며느리가 아들을 붙잡았어요. 당신이? 그래. 하긴 당신 명의로도 뭐 돌려놓을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같이 가자. 엄마는 어떡하지? 어머니는 그냥 텔레비전 틀어드리고 가면 돼. 문 잠그고 가면 어디 못 나가시잖아. 빨리 갔다 오자. 나도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 얼굴 좀 보고 싶어.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엄마, 우리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얌전히 있어요. 냉장고 뒤지지 말고.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굽은 허리를 쫙 펴고 삐져나온 립스틱을 손등으로 쓱 닦아냈죠. 어우, 연기하려니 삭신이 쑤시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숨겨둔 진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박 형사님? 저 김미자입니다. 네, 지금 미끼를 물었습니다. 네, 그놈들 지금 사무실로 이동 중일 거예요. 네, 주소는 며느리가 실시간으로 찍어보낼 겁니다. 저도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현행범으로 잡아주셔야 해요. 확실한 증거물 다 그놈들 손에 들려보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저 쫓겨날 때 던져버렸던 그 촌스러운 개량 한복 말고 며칠 전 백화점에서 샀던 제일 비싼 정장을 꺼내 입었죠. 진주 목걸이도 하고 머리도 드라이기로 우아하게 빗어 넘겼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니었어요. 복수의 여신이었죠. 자, 이제 쇼타임이다. 이동수, 최가놈. 너희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저는 택시를 부르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 안에서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강남구 역삼동 빌딩 5층이에요. 윈스타 투자 파트너스라는 간판 달고 있어요. 지금 도착했어요. 분위기 보니까 오늘 바로 계약서 쓰자고 할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그래, 알았다. 쫄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라. 거의 다 왔다. 택시가 강남대로를 질주했어요. 빌딩 숲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마치 곧 벌어질 피 튀기는 전쟁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흥분 때문이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괴물이 되어버린 걸 확인하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 괴물을 내 손으로 처단하는 건 또 다른 의미의 모성애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 그게 진짜 어미의 역할이니까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리자 윈스타 투자 파트너스라는 금장 현판이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사무실이었죠. 입구에는 화환들이 늘어서 있고 안쪽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코에는 사기꾼들 특유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 같았죠. 저는 경찰들이 도착할 때까지 비상구 계단 쪽에 숨어서 며느리가 보내주는 상황 중계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어폰을 꽂고 며느리가 몰래 켜둔 통화 연결음을 통해 안쪽 상황을 듣기 시작했죠. 아이고, 이 사장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목소리의 남자가 환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 실장이라는 놈이겠죠. 실장님, 제가 해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엄마 인감이랑 서류 싹 다 가져왔습니다. 아들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와, 역시 이 사장님 결단력 하나는 끝내주십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오,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게임 끝났습니다. 오늘 바로 투자 약정서랑 위임장에 도장 찍으시죠. 제가 미리 서류 다 준비해 놨습니다. 종이가 팔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실장님. 근데 이 투자라는 게 수익률이 300% 확실한 거죠? 저희 어머니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라. 며느리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어요. 며느리의 연기력도 제법이었죠. 사모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동남아 리조트 개발건인데 이미 현지 정부랑 이야기 다 끝난 겁니다. 다음 달에 착공 기사 뜨면 주가는 천정부지로 솟을 겁니다. 300%요? 에이, 그건 기본이고 잘하면 10배도 갑니다. 이 기회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최 실장의 화려한 언변에 아들은 이미 넘어가 있었어요. 여보, 실장님 말 못 믿어? 내 친구 민수도 여기 투자해서 대박 났잖아. 당신은 그냥 잠자코 있어. 내가 알아서 다 불려줄 테니까. 실장님, 도장 어디다 찍으면 됩니까? 여기요? 네네. 여기 감란에 어머님 인감 찍으시고 여기 대리일란에 이 사장님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체는 이쪽 법인 계좌로 바로 싸주시고요. 통장 비밀번호는 아시죠? 네, 엄마 생신이에요. 051호. 아들놈은 제 생일은 기억하고 있었네요. 비밀번호로 쓰려고 기억한 거겠지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곧 경찰이 들이닥칠 타이밍이었어요. 자, 그럼 찍습니다. 쿵, 쿵. 도장 찍는 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제 심장도 쿵쿵 뛰었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사장님은 대한민국 1% 부자 대열에 합류하신 겁니다. 오늘 파티라도 해야겠는데요? 하하. 감사합니다, 실장님. 다 실장님 덕분이죠. 여보, 봤지? 나 이제 회장님 소리 듣는 거야. 샴페인 따는 소리가 팡하고 들렸어요. 그들의 욕망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자, 지금입니다. 진입하세요. 제가 비상구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어요. 동시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복 경찰 5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동작 그만. 다 꼼짝 마.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아들과 최 실장은 얼어붙은 채 눈을 동그랗게 떴죠. 저는 경찰들 뒤를 따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사무실 정막을 깼어요. 엄마. 아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어요.